딸은 효도하고 아들은 상속받는다. 1챕터 발단 마이너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새벽 4시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중환자실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목덜미는 뻐근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 문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였으니까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날부터 정확히 30년 2개월 14일째였어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는 이 병원 복도와 집 사이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당황한 채로 제게 전화를 하셨죠. 영수가, 내가 와야겠다. 내 오빠는 미국에 있잖니. 내가 딸이니까 내가 돌봐야지. 그때 저는 갓 돌이 지난 아들을 업고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집살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에는 우리 집 아침을 차리고 오전에는 부모님 댁으로 가서 아버지 병원 모시고 오후에는 어머니 식사 챙기고 저녁에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우밥을 차리고 정말이지 제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오빠 김영철은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1년 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업 기회가 있다며 가족을 데리고 훌쩍 가버렸죠. 처음 몇 년은 가끔 전화도 하고 명절에 송금도 했다는데 솔직히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머니만 내 오빠가 또 돈 보냈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팔순 잔치 때도, 어머니가 넘어져 다쳤을 때도, 심지어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도요. 바빠서 못 간다. 영숙이 내가 있잖아. 오빠의 변명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패딩을 입은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오빠였습니다. 10년 만에 본 오빠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중환자실이야? 오빠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영수가. 마치 어제 봤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 머리에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는 관심도 없는 듯했죠. 반면 어머니는 아들을 본 순간부터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바쁜데 오느라 고생했지? 비행기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본 저에게는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10년 만에 나타난 아들에게는 공항 픽업도 마다하고 직접 모셔오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아버지가 이제 정말로 가시는구나. 제 곁을 떠나시는구나.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밀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한때 우람했던 어깨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볼은 쏙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영숙이요. 제 목소리에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영철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오빠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10년 만에 왔다고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손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셨어요. 오빠가 아버지 손을 잡자 아버지는 만족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30년을 매일 손을 잡아드렸지만 아버지가 진짜 잡고 싶었던 손은 아들의 손이었다는 걸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자격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저 딸일 뿐이었으니까. 그날 밤 9시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 준비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라며 호텔에서 쉬었고 어머니는 나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방에만 계셨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수의를 준비하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이태수가 곁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결정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빈소를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오빠는 로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국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자랑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먼 친척 고모 한 분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영수가 고생 많았다. 30년이 어디 쉬운 세월이냐. 내 오빠는 한 번도 안 왔는데 내가 혼자 다 했잖니.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모 괜찮아요. 제가 딸이니까요. 고모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내 몫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제가 쏟은 시간과 눈물이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가족들을 모으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오빠와 올케가 둘러앉았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 그 말에 거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법대로 하는 거죠? 어머니가 절반, 자식들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오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빠,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오빠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영수가 상속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잖아. 너무 급하게 굴지 마. 급하게 군다고요? 30년을 기다린 제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던 날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남편, 엄마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는 동안 병실에서 혼자 울던 시간들, 제 아이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미안함,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요? 딸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아들의 부재는 용서받을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모아둔 영수증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간병인 비용, 어머니 옷값, 아버지 보약값.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딸의 도리일 뿐일까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기로요. 딸은 효도하고 아들은 상속받는다. 이 챕터 전개 마이너스 갈등 심화 마이너스 유언장이 없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업무 때문에 곧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매일 어머니 댁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의 가치를 가늠하듯 오빠의 눈빛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영수가 오늘 저녁에 다들 모이자.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남편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미 오빠 내외가 와 있었어요. 올케는 예전에 본 적 없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오빠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도우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찮다. 내 오빠랑 먼저 앉아 있거라. 제 오빠요? 저희 오빠가 아니라요? 사소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따라주시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정리는 다 되셨어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오빠를 쳐다봤지만 오빠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어요. 그게 내 아버지가 유언장을 안 남기셨더라.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법대로 하라더구나. 법대로요? 그럼 어머니가 절반, 저랑 영숙이가 4분의 1씩이네요. 오빠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대답을 들은 것처럼요. 저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아버지를 돌본 건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는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그건 내가 딸로서 한 일이잖아. 부모 분야는 자식의 도리고. 그럼 오빠는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사업하느라 바빴어. 대신 매년 어머니한테 송금했고 그게 내 방식이었던 거야. 송금이요? 언제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반박에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영수가, 내 오빠가 돈 보냈다. 내가 받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피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통장 내역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보내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영수가, 어머니가 날카롭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오빠를 의심하는 거니? 가족끼리 그게 뭐냐?
가족, 또 그 단어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제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오빠의 부재는 용서받을 수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제 의심은 불효가 되는 거였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제가 나쁜 사람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어조였어요. 영수가, 나도 내 심정 이해해. 30년 고생한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말인데, 오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올케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집이랑 아버지 명의 땅이 있잖아. 그걸 팔아서 어머님을 빼고 우리가 반반 나누면 어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지. 팔아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모시면 되잖아. 아니면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리든가. 오빠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남편 태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건 좀 성급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 의견도 들어보시고. 태수씨, 이건 우리 남매 문제니까 형님은 좀 빠져주시겠어요? 오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르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력한 귀에는 분명한 선택이 숨어 있었어요. 아들 편을 들겠다는 선택이요. 오빠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부동산 강정받고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자. 영수가, 너도 변호사 있으면 데려와. 우리 정식으로 하는 거야. 정식으로요. 30년을 매일 아버지 손을 잡아들인 딸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아들이 똑같이 정식으로 나눠 갖는 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다만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당신 마음 알아. 억울하지. 나도 화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건강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오빠는 당당하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석에 작게 서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제 자리는 정해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 모셔두었던 영수증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쓴 모든 돈의 기록이었어요.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간병인 비용 영수증, 아버지 옷 구입 영수증, 어머니 생신 선물 영수증. 하나하나 펼쳐보니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의 절반 이상이 여기 들어갔더군요. 당신, 이거 다 정리해둔 거야?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 필요할까봐. 그 나중에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상속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야 하는 걸까요? 가족끼리 변호사를 앞세워 싸워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문득 어제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내가 딸로서 한 일이잖아. 그 말 속에는 제 30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유명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로 대충 들었는데 상속 문제시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30년 동안 모셨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보면 니네 형제분 말이 맞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야 하거든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제가 30년 동안 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는 책을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로 인정하는 몫입니다. 님이 30년 동안 간병하고 병원비를 냈다면 그게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님이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 상자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30년치예요? 네. 모든 영수증을 보관했어요. 변호사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숙 씨,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아니,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각오는 하세요. 가족 간의 법정 싸움은 정말 힘들거든요. 니네 어머니와 형제분도 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전 이미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통장 내역을 출력하고 병원 기록을 떼어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오빠가 제안한 정식 만남에서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빠의 얼굴을 들었어요. 영수가 내가 왜 변호사를 데려왔어? 오빠가 정식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저도 정식으로 하려고요.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이제는 정확하게 따져볼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의 만남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오빠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우셨죠.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3챕터 전개 마이너스 고립과 결심 마이너스 혼자가 된 딸. 변호사를 대동한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하셨죠. 가끔 안부를 물으려 집에 들르면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되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용건만 말해라. 나는 바쁘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생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오빠는 아예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내 오빠가 그러는데 변호사 취하하면 다시 이야기하자더라.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고. 친척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큰 고모가 전화를 하셨어요. 영수가 내가 왜 그러니? 가족끼리 무슨 변호사야? 내 오빠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니? 고모,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그건 내가 딸이니까 한 거잖니. 부모 봉양은 자식 도리고 그걸 가지고 돈을 따지면 쓰냐? 결국 모두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딸의 도리 가족이 우선, 돈을 따지면 안 된다. 하지만 정작 오빠는 처음부터 돈만 따지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그건 문제 삼지 않는 걸까요?
남편 태수마저도 제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어머님이랑 관계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럼 당신은 제가 그냥 포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당신 편이야. 근데 주변에서 우리 보는 시선이 남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회사 동료들, 아파트 주민들, 심지어 교회 사람들까지 저희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나 오빠가 퍼뜨린 게 분명했어요. 김영숙 집사님 말 들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싸움 한대요. 원래 그렇잖아요. 겉으론 효녀인 척하다가 돈 문제 나오면 본색 드러내는 거. 마트에서 우연히 들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수군댔죠. 30년 동안 부모 모신 게 뭐가 대단하다고. 자식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저는 카트를 버려두고 마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한참을 울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제 30년이 당연한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직후 어머니가 제게 맡기셨던 건데 어느새 잊고 있었죠.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쓰러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1992년 3월 마이너스 병원비 영숙 송금 120만 원. 1992년 4월 마이너스 약값 영숙 카드 35만 원. 1992년 5월 마이너스 간병인 영숙 현금 200만 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이름만 가득했습니다. 30년 내내요. 저는 오빠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신 송금이 기록되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요. 1995년 추석 마이너스 영철 선물 넥타이 5만 원. 딱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선물이지 송금이 아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빠가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는 걸요. 그런데 왜 그날 오빠 편을 드신 걸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가계부 위에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계부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기로요. 어머니 댁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오빠 내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케는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옷이었죠. 아, 영숙이네. 어머니 만나러 왔어? 오빠는 비꼬듯 물었습니다. 오빠도 자주 오시네요. 당연하지. 나는 아들이니까. 그 말에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효자가 되셨네요. 유산 때문인가요? 뭐?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올케가 오빠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숙 씨,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각오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대형 로펌으로 바꿨으니까요. 대형 로펌이요? 거기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데요? 올케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질 생각 없어요. 당연한 권리니까요. 그들이 가고 나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왜 왔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디서 찾았니? 예전에 어머니가 제게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야 펼쳐봤어요. 저는 가계부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빠 이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빠가 돈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건 내가 따로 받았어. 거짓말이시잖아요. 영수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내 어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거니? 어머니가 먼저 저를 바보로 만드셨잖아요. 30년 동안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왜 오빠가 뭔가 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 오빠는 아들이야. 아들은 달라.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뭐가 달라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아들이 매일 와서 손 잡아들인 딸보다 중요해요? 그래, 중요해. 어머니의 대답은 칼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 못할 거야. 나는 딸만 낳았다고 시집살이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들 낳고 나서야 겨우 사람 대접받았어. 그러니까 내 오빠는 특별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픈 걸 물려주신 거였어요. 딸로 태어난 서름, 아들이 없어서 받았던 구박, 그 모든 상처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저한테 똑같이 주고 계신 거였죠. 어머니,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제가 한 게 뭐예요? 넌 착한 딸이지. 착한 딸이요. 착하니까 이용해도 되고, 착하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착하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딸이요? 저는 가계부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계부는 법정에 제출할 거예요. 거짓말하신 거 다 밝혀질 거고요. 내가 정말 그럴 거야? 내 어미한테? 어머니가 먼저 저를 버리셨잖아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내가 법정까지 가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30년 전부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촌 언니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나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언니.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내가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1시간 후 미란 언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언니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영수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언니, 저 혼자예요. 다들 저를 나쁜 사람으로.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나도 똑같은 일 겪었거든. 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언니도 아버지 상속 문제로 오빠와 싸웠다고 해요. 결국 언니가 졌고 오빠와는 절연 상태라고 했죠. 나는 질 수밖에 없었어. 증거가 없었거든.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영수증도 있고 가계부도 있잖아. 이길 수 있어. 이긴다고 해서 뭐가 남을까요? 가족은 다 잃는데. 영수가,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야. 너를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가족이라면 3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인정해줘야 해. 안 그래?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증인으로 서줄게. 법정에서 내가 봤던 것들 다 말해줄 거야. 언니. 그리고 영수가,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존엄성 문제야. 30년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내가 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 딸들도 똑같이 당할 거야. 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딸로 태어난 모든 여성들의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갈게요. 법정까지요. 잘 결심하셨습니다. 김영숙 씨. 준비 시작하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과의 싸움을요.
4챕터 전개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동반자 마이너스 사촌 언니의 등장. 미란 언니가 제 편에 서기로 한 이후 제 주변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증인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숙이는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친척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항상 병원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영철 씨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객관적 제3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병원 간병인이었던 박순희 씨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영숙 씨, 저예요. 순희 이모 기억하시죠? 아, 이모님. 어떻게 제 번호를? 영숙 씨 어머니가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순희 이모는 15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했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환자를 돌보러 가셨죠. 영숙 씨 소식 들었어요. 오빠분이랑 재산 문제로 법정 간다면서요?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서고 싶어요.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안 좋게 보이실 텐데. 괜찮아요. 전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것보다 제가 15년 동안 본 건 정확히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희 이모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는 두툼한 수첩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간병하면서 매일 기록한 거예요. 수첩에는 날짜별로 아버지 상태, 방문객, 특이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5일 마이너스 환자 상태 안정. 딸 김영숙 씨 오전 9시 방문, 오후 6시 퇴원. 1995년 3월 12일 마이너스 환자 기분 좋으심. 딸 김영숙 씨 과일 사옴. 2000년 8월 15일 마이너스 환자 섭섭해하심. 아들 김영철 씨 명절인데 전화도 없다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이름이 가득했고 오빠 이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영숙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명절날에도 영숙 씨 아들 결혼식 날에도 병원에 오셨죠. 이모님이 다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환자분이 얼마나 영숙 씨만 기다리셨는데요. 그런데 아들분은요. 솔직히 환자분도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이모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2003년 6월 3일 마이너스 환자 눈물 흘리심. 내 아들은 왜 안 오나 중얼거림. 딸에게 미안하다고 손으로 쓰심.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네. 말은 못하셨지만 종이에 쓰셨어요. 영숙이 미안하다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이모님, 정말 법정에서 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전 진실을 말할 거예요. 15년 동안 제가 본 건 영숙 씨의 헌신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딸의 도리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죠. 그날 이후 순희 이모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빠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 댁 이웃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오빠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본 건 김영숙 씨가 자주 안 온다는 거예요. 아들분은 미국에서 바빠서 못 온 거고요. 그들은 제가 매일 오전에 들렀다가 오후에 병원 가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오빠는 그 무지를 이용해 거짓 증언을 만들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 각오하세요.
상대편도 필사적이에요. 거짓 증인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거짓이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남편 태수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병원 CCTV 기록은 어때? 30년은 안 되더라도 최근 몇 년 기록이라도.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병원에 요청해 봅시다. 하지만 병원은 3년 이상 된 CCTV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3년치 출입 기록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기록을 받아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제 방문 횟수 1095회 매일, 오빠의 방문 횟수 0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란 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큰일 났어. 고모님들이 오빠 편에서 움직이고 있어. 뭐라고요? 작은 고모가 친척들 단체 문자 돌렸어. 영숙이가 가족을 법정에 세운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모두 영철이를 도와야 한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친척들이 전부 오빠 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근데 영수가 나한테 묘안이 있어. 다음 날 미란 언니는 저를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영수가 오래간만이구나.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남동생이셨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 후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방에서 사셨죠. 작은아버지, 소식 들었다. 내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 입원했을 때 찾아간 적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2년 정도. 근데 내 형은 단 한 번도 못 봤다. 정말요? 응. 그때마다 내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있어. 영숙이는 착해.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라고 하셨어. 작은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쓰러지기 1년 전에 나한테 쓴 편지야.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생에게 나는 요즘 자주 생각한다. 내가 죽으면 영숙이는 어떻게 될까? 영철이는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지만 영숙이는 평생 우리 곁에서 희생만 했다. 나는 영숙이에게 미안하다. 딸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다. 내가 죽으면 영숙이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다. 하지만 안사람 어머니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아들이 있는데 딸한테 주면 안 된다고 할 거다. 동생아, 나중에 영숙이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줘. 내가 얼마나 영숙이한테 신세졌는지 내가 증언해줘. 형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몰라. 다만 어머니를 설득할 힘이 없었던 거지. 작은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나는 내 편이다. 법정에 서겠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해주마. 그날 이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증언 소식이 퍼지자 몇몇 친척들이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지를 존경했던 사촌 오빠들이 작은아버지 말씀이 맞다며 중립을 선언했죠. 하지만 오빠는 더욱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영숙, 부모 재산 노린 위선자. 글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모셨다는 허위 사실이었어요. 올케가 쓴 게 분명했습니다. 댓글도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효녀인 척하더니 본색 드러났네.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나온다. 불쌍한 건 어머니다. 저런 딸을 뒀으니
저는 그 글을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여보, 신경 쓰지 마. 저런 건 나중에 다 밝혀질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면 영수가 미란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글 봤어. 내가 반박글 올렸어. 그리고 순이 이모님, 작은아버지께도 말씀드렸어. 다들 댓글 달아주실 거야. 정말로 1시간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간병인 박순이 15년 동안 지켜본 제가 말합니다. 김영숙 씨는 진짜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조카를 모함하는 글을 쓴 사람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란 영숙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녀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15년 간병인이 직접 증언하는 건 무게가 다르지. 오빠는 뭐 했길래 여동생만 법정에 서나? 그날 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영수가 내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어? 비열하게. 오빠야말로 거짓 글을 올렸잖아요. 그건 올케가 화가 나서 한 거고. 그럼 오빠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말리지도 않으셨고요? 오빠는 한참 말이 없다가 쏘아붙였습니다. 좋아.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법정에서 보자. 그때 가서 내가 얼마나 후회할지 두고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미란 언니가 보낸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혼자 아니야. 우리 다 내 편이야. 끝까지 함께 갈 거야.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제 편이 있다는 걸요. 5챕터 위기 마이너스 가족사의 진실 마이너스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 첫 법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3주 후였어요. 변호사는 매일 저를 불러 증거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김영숙 씨, 법정에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세요. 사실만 담담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돈을 바라고 부모를 모신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흔들리지 마세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긴장됐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법정을 2주 앞둔 어느 날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 정숙 이모였습니다. 영수가 나 정숙 이모야. 내 어머니 친구.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영수가 나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만날 수 있을까? 이모님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이모님은 70대 중반이셨지만 정정하셨어요. 영수가 내 어머니랑 나는 60년 지기야. 시집도 같은 해에 갔지.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걸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이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 그 5년이 지옥이었지.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구박했어. 아들도 못 낳는 여자가 뭐가 필요하냐고. 밥상도 따로 차려줬대. 마치 집안의 죄인처럼 살았지.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6년 만에 내 오빠를 낳았어. 아들이었지. 그날 내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구나 하는 서러움의 눈물이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후로 내 어머니는 완전히 바뀌었어. 아들이 전부가 됐지. 아들만 있으면 시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요? 저를 낳았을 때는요?
이모님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어머니가 울더라. 왜 하필 딸이냐고.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도 안 해줬어. 딸 낳은 주제에 무슨 조리냐고 했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한테 미안했을 거야. 근데 동시에 너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었던 거야. 자기가 겪은 고통을 내가 겪을까봐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저한테 딸의 도리를 강요하신 거예요? 자기가 당한 걸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영수가, 이모님,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어머니가 힘들었던 건 이해해요. 근데 그게 저를 차별해도 되는 이유가 돼요? 이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한테도 말했어. 너 지금 내가 당한 걸 딸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울더라. 그리고 말했어. 나도 알아. 근데 나는 못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게 60년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님, 그럼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 가기 전에 알았으면 해서. 내 어머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만 어머니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래도 저는 싸워야 해요. 나도 알아. 그래서 이거 줄게. 이모님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30년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내가 죽으면 버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차마 못 버렸어. 이게 뭔데요? 내 어머니의 일기야. 내가 아버지를 돌보던 시절에 쓴 거지. 읽어봐. 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4월 3일. 오늘도 영숙이가 병원에 갔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는 집에서 쉬었다. 영수가 미안하다. 내가 딸이라서 이렇게 시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 오빠는 아들이잖니. 아들은 달라. 아들이 있어야 나는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19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영숙이가 또 병원에 있다. 영숙이 아들이 엄마는 왜 맨날 병원 가냐고 울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아프다. 내가 영숙이한테 너무 가혹한가?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딸을 위해 아들을 희생할 수 없어. 2005년 8월 15일. 영철이가 전화도 안 한다. 명절인데. 남편은 화가 나서 아들이 이게 뭐냐고 소리쳤다. 나는 변명했다. 바빠서 그래요라고. 사실은 나도 알아. 영철이는 관심이 없는 거. 근데 그래도 아들이잖아. 영숙이는 매일 오는데. 영수가,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그게 나를 더 괴롭게 해. 2010년 3월 1일. 영숙이가 오늘 쓰러질 뻔했다. 과로 때문이라고 한다. 의사가 보호자분, 당신도 쉬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영숙이 얼굴이 이렇게 늙었나? 아직 50대인데 60대처럼 보인다. 다 내 탓이다. 근데 나는 영철이를 택할 거다. 나는 나쁜 엄마다. 일기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바꾸지 않았죠. 바꿀 수 없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던 거네. 그렇다고 제가 용서해야 해요? 어머니가 피해자였으니까 저를 희생시켜도 돼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보, 나는 화가 나. 어머니가 힘들었던 건 이해해. 근데 그 고통을 나한테 물려준 건 용서가 안 돼.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나는 이 악순환을 끊고 싶어. 더 이상 다음 세대 딸들이 나처럼 살지 않게.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일기를 읽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숙 씨,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일기는 어머님이 님의 헌신을 알고 계셨다는 증거가 돼요. 동시에 어머님이 의도적으로 님만 희생시켰다는 증거도 되죠. 그럼 법정에 제출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제출하면 어머님이 법정에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권리를 찾으려면 이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밤 미란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가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생각해봐. 어머니가 60년 동안 잘못된 신념 속에서 사셨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깨뜨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게 어머니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가혹한 건 30년 동안 너였어.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일기장,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그 결정을 내리고 나니 묘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도, 제 희생도, 오빠의 무책임도, 그리고 법정은 판단을 내리겠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며칠 후 오빠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그때 가면 아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 이제 상대편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도 못 잘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밤부터 오빠가 어머니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영수가 내 오빠가 그러는데 새로 뭘 준비했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보여줄 시간이었으니까요. 6챕터 위기 마이너스 최악의 순간 마이너스 가족의 공개적 단절. 드디어 첫 법정 기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과 집만 오가던 제가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거였죠.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여보, 긴장하지 마.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근데 떨려. 어머니랑 오빠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게. 괜찮아. 나랑 미란 언니, 작은아버지 다 같이 갈 거야. 혼자 아니야.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 미란 언니, 작은아버지, 순이 이모, 그리고 몇몇 저를 응원하는 친척들. 반대편에는 오빠와 올케, 어머니, 그리고 오빠 편을 드는 친척들이 서 있었어요. 법정 로비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오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빠는 제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가 아직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우리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오빠야말로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을 인정하면 조용히 끝날 텐데요. 헛소리 집어쳐. 부모 봉양은 자식 도리야. 그걸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내가 이상한 거지. 제가 뭔가 대답하려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말 걸지 마.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란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흔들리지 마. 저건 어머니의 방어 기제야. 진짜 마음은 다를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으로 차가웠어요. 드디어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철, 김영숙 상속 분쟁 사건 당사자분들 입장하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셨고 양측 변호사가 준비를 마쳤어요. 자, 그럼 원고 측 변호사부터 의견을 진술하세요.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기여분입니다. 원고 김영숙 씨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며 막대한 경제적, 육체적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통장 내역, CCTV 출입 기록, 간병인 수처. 이 자료들은 김영숙 씨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를 돌봤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면 피고 김영철 씨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물리적으로 방문이 어려웠을 뿐 경제적 지원은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시죠. 어머니 박순자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들이 매년 송금했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증인 박순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증인, 아들 김영철 씨가 정말 매년 송금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냈습니까? 그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확인한 결과 증인의 모든 통장 내역에 김영철 씨로부터의 송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증인, 이것 봐도 아들이 송금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현금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올 때 가져왔습니다. 김영철 씨는 10년 동안 한국에 오지 않았는데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위증은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 순간 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들이 송금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들을 감싸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우리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부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딸 영숙이입니다. 육체적으로 간병한 사람은요? 영숙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실을 인정한 순간을요.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오빠 측 변호사가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김영숙 씨, 님은 결혼 후에도 친정집에 계속 다녔죠? 네, 아버지 간병 때문에. 그런데 님의 남편과 자녀는 어떻게 됐나요? 남편이 저녁 혼자 해결하고 아들 학교 행사에도 못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결국 님은 친정에 집착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산을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럼 왜 30년 동안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했습니까?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게 계산으로 보일 줄은 몰랐어요. 판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 지나친 억측은 자제하세요. 하지만 이미 법정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오빠 측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
님은 현재 어머니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법정에 어머니를 세웠으니까요. 그렇죠. 님은 재산 때문에 어머니와도 싸우고 오빠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효녀의 모습입니까? 저는 30년 동안 부모를 모신 사람이 정말 효녀라면 지금처럼 법정에서 가족을 괴롭히진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휴정 시간이 선언되었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봤지? 내가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법정에서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가족을 갈라놓고 오빠가 먼저 거짓말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면 덮어줘야지. 넌 왜 이렇게 악착같이 파헤치냐? 오빠는 30년 동안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나는 아들이야. 아들은 달라. 그 말에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뭐가 달라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아들이 매일 병원 다닌 딸보다 중요해요? 그래, 중요해. 법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비웃었어요. 내가 법을 바꿔? 웃기지 마. 넌 그냥 욕심 많은 딸일 뿐이야. 그때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어머니, 영수가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니? 어머니는 제 30년이 이해 안 되세요? 넌 딸이잖니. 딸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딸이셨잖아요. 어머니도 차별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똑같이 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당하신 게 억울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영수가 세상은 원래 그래.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바꿀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실패할 거다. 그리고 가족도 잃을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어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라. 하지만 기억해. 오늘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어머니가 떠나갔습니다. 오빠도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미란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언니, 나 가족을 잃었어. 아니야. 내가 잃은 건 가족이 아니라 너를 이용하던 사람들이야. 그래도 어머니인데. 영수가 들어봐. 진짜 어머니라면 딸의 30년을 인정해줘야 해.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라는 인정. 딸이어서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인정.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저는 가족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 씨, 어제 첫 재판 잘 치르셨어요. 어머님의 위증 인정이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도 오빠 측 변호사가 저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상대 측의 전략일 뿐이에요. 다음 재판에서 우리의 결정적 증거를 내놓을 겁니다. 결정적 증거요? 네. 어머님의 일기장이요. 그걸 보면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재판만 더 남았어요. 그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몫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가족을 잃게 되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 7챕터 절정 마이너스 30년의 증거. 두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오늘 재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야. 힘내. 응, 나 괜찮아. 법원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30년 부모 모신 딸과 10년 안 온 아들의 법정 대결.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와 오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최종 증거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제출할 증거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줄 것입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이것은 피고 측 증인 박순자 씨, 즉 어머니의 일기입니다. 30년 전부터 쓴 것이죠. 오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일기는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어머니의 친구 정숙 씨가 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맡긴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사적인 문서입니다. 증거 능력이. 판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 능력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변호사는 일기의 핵심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내가 딸이라서 이렇게 시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 오빠는 아들이잖니. 방청석에서 낮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가 오늘 쓰러질 뻔했다. 과로 때문이라고 한다. 다 내 탓이다. 근데 나는 영철이를 택할 거다. 나는 나쁜 엄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변호사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기는 증명합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딸 김영숙 씨의 희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과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딸만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과 딸 차별의 문제입니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오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법적으로 김영숙 씨가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민법 1008조 2 기여분 조항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30년 동안 사용한 비용을 계산하면 총 3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병 노동의 가치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2억 원이 추가됩니다. 즉, 김영숙 씨의 기여분은 최소 5억 원 이상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오빠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지나친 계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에 돈을 따질 수는. 그럼 왜 피고는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까?
우리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상대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모두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딸을 낳았다고 시집에서 구박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아들을 낳고 나서야 겨우 밥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딸 영숙이에게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은 고통을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어요. 영숙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무 잘못했다.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영숙이의 헌신을 알고 있었어요. 매일 병원에 오는 것도, 돈을 보내는 것도, 밤새 간병하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들을 택했습니다. 영철이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판사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 제 딸 영숙이가 옳습니다. 영숙이는 30년 동안 저희를 돌봤어요. 그건 딸의 도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영철이는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거짓말로 감쌌을 뿐이죠. 그러니 부디 영숙이에게 정당한 몫을 주세요. 그게 제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도 우시며 저를 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양측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오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피고는 법정 상속분을 주장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딸들에게 강요해온 희생과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영숙 씨는 30년 동안 딸의 도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희생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영숙아,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케가 오빠를 끌고 가려 했지만 오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영숙아,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잘못했다. 저는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영숙아. 진짜 미안해. 저는 한참 오빠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순간 3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김영숙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중 60%를 원고에게 40%를 피고에게 분배한다. 저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라는 인정.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인정.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8챕터 결말 마이너스 딸의 이름으로 판결이 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영숙의 쉼터. 간판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구도 아닌 제 이름으로요. 오픈 첫날 미란 언니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영수가 축하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언니 고마워. 언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작은아버지, 순이 이모,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영수가, 어머니, 어떻게 내 가게 오픈한다고 들었어. 축하하러 왔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제비꽃이야. 엄마가 키웠어.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는 해주고 싶어. 네, 내 오빠한테 말했어.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내가 먼저야. 내가 오지 않으면 오빠도 못 온다고.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가 30년 동안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 내 아이들한테 보여줘.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가계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너한테 미움받아도 싸.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어머니도 딸이라서 차별받으셨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제 달라질 거야. 늦었지만.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제가 몰랐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며칠 후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미국 가기 전에 들렀어. 오빠 앉아요. 커피 드릴게요. 오빠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영수가 나 진짜 미안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거.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오빠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목 중에서 절반이야. 내가 가져. 오빠 이게 무슨. 판결대로 나는 40% 받았지만 사실 그것도 과분해. 내가 90% 받았어야 맞아. 오빠,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나도 미국에서 정리하고 한국 들어올 생각이야. 어머니 곁에서 살려고. 정말요? 응.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 노릇해야지.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아니야. 고마워할 사람은 나지. 내가 나를 깨워줘서.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가게에 오셨고, 오빠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를 뵀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 혹시 김영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뉴스에서 사장님 이야기를 봤어요. 30년 부모 모시고 법정에서 싸운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20년째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오빠는 10년째 안 와요. 근데 부모님은 오빠 걱정만 하시고.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날 이후 그런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은 여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헌신에 지친 여자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 가게는 조금씩 딸들의 쉼터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기자인데요. 사장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제 이야기요? 네. 딸은 효도하고 아들은 상속받는 현실을 바꾼 여성의 이야기를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많은 딸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법정에 세운 불효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여자. 그런 댓글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1년 후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속에서의 성별 차별 금지 및 기여분 산정 기준 명확화. 제 사건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된 거였어요.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저는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영숙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딸들이 저와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희생은 강요받지만 인정은 받지 못하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30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딸들은 제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할 것인지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와 오빠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오빠는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아주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죠. 영수가 미안하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 인정받았어요. 딸로서가 아니라 김영숙으로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결국 이것이었다는 걸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 이제 저는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영수가 아직 안 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수가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보다 훨씬 용감하고 강해. 어머니, 엄마는 평생 순종하며 살았어. 근데 넌 달라. 넌 싸웠고 이겼어. 어머니도 충분히 강하세요. 아니야. 엄마는 약했어. 그래서 너한테 미안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나를 깨워줘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고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라고.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사랑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누구도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인생이요. 딸의 이름으로, 김영숙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